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될지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지급 기준이 나왔습니다.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재난지원금의 기본 취지가 좀 잘 반영됐다고 보시는지요? 예,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소득 70%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소득 체계로 볼 때 그나마 상대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이 적용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가 건강보험료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객관성, 중립성이 많이 보장이 돼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건강보험료가 객관적이다라는 얘기지 네. 완벽하다는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를테면 지역건보료 체계와 직장건보료 체계가 근본적으로 좀 다른 문제. 예. 네.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이 재산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의 차이, 또 금융소득의 차이. 그래서 실제 소득이 무엇이냐는 기준에 따라서 여전히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 중에서는 베스트 대안을 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건보가 아시는 것처럼 직장 가입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 이렇게 나뉘는데 네. 지역 가입자에는 납부액에 재산이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 가입자에는 소득만 고려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는 좀 괴리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좀 해결 방안이 있는 건지요? 예, 이제 그 대목이 지적가 그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현재 지금 건보료를 납부하는 형태가 가구별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구 중에 한두 명이 직장 가입자, 건보 가입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부양 가족인 경우, 그러니까 순수한 직장 가입자 경우, 이 대목의 경우에는 지금 23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23만 7,652원 이하는 소득 70%에 해당이 되어서 이 기본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형태는 지역 가입이 돼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25만 4,909원이 커트라인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형태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은 지역 가입자고 한 사람은 이 직장 가입자. 네. 이 경우에는 이것을 혼합형이라 해서 이 두 개를 합해서 그 경우에는 카트라인을 24만 2,715원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경우에 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의 경우에는 주로 소득보다도 재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환산치, 이것이 더 비중이 높게 돼 있고 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위주로 돼 있거든요. 물론 올해부터는 지금 이 종합소득세가 7천만 원 이상 되는 고소득자, 이 경우에는 사후 추가로 좀 더 보정을 하긴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제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재산이 거의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소득은 적은데 재산이 많은 사람, 재산이 적은데 소득은 많은 사람,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좀 미완의 추후 발표를 하겠다는 대책을 하나 내놨어요. 주택 등 이 재산의 경우에는 금융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고액 소득자, 고액 자산가라는 이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서로 현재 70% 안에 든다 하더라도 소득 하위 70% 든다 하더라도 고액 재산가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컷오프를 시키겠다. 어. 이런 지금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컷오프 기준이라든지 방법 이것은 발표되지 않았고 추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종부세 등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좋은 수단 중에 하나죠. 이 종부세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 이 인당으로 보유하는 자산 가치가 높을수록 네. 세금 과세 대상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종부세를 할 경우에는 문제는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커버가 됩니다만은 반대로 자동차 아주 비싼 거를 가지고 있다. 요즘 자동차 한 대 값이 네. 주택 가격을 능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포함이 되지 않죠. 또 금융자산, 고액의 이자를 받는다든가 또 배당소득을 받는다든가 예.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종부세의 경우에 지금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그 46만 명이에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46만 명인데 현재 대부분의 경우에는 종부세 그 가입자의 경우에는 상위 30%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방법 이 한 번 단 일회적인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소득의 모델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서 종부세가 그래도 차선의 대안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이게 저희가 자꾸 의문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게 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이 건보가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장 2월과 3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거 아니냐. 또 한 가지로 지자체별로 지금 지원금이 따로 나오는데 이게 중첩돼서 받을 수 있느냐. 예.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예, 아주 핵심을 골라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의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 이 근로소득의 경우를 받는 이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이런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자영업자는 그 최근의 소득이 바로 건강보험료하고도 연동이 되게 돼 있는데 지금 2020년도 3월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네. 이것은 정확하게는 언제 정해진 거냐면 2018년도 소득이에요. 예. 좀 큰 기업의 경우에는 2019년까지 빨리 나오냐 대부분 2018년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1월 20일부터 생겼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때 이후에 회사가 망했다 네. 또는 완전히 이 생계 기반을 상실했다 이런 경우에 그 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여전히 지금 건강보험료 상으로는 2년 전 기준으로 해서 20몇만 원을 넘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이 보완점이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오늘 나온 대책 중에 보면 바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최근에 자영업자로서 폭망했다 또는 네.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보완을 해서 가능하면 소득 하위 70%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좀 인정을 해주겠다. 다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로 기준을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지방은 많이 받고 예. 어떤 지방은 적게 받고 이미 그 지급 절차가 시작된 데도 있죠. 이 대목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간에 별도 개정으로 처리해서 많이 받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많이 받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한 데는 국가 지원금만 받는 이런 방식으로 하되 나중에 정부가 이 지방정부 교부금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을 배당할 때 좀 그 차액을 지방정부 예산을 가지고 조금 조정할 수는 네.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두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르게 나간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예. 현실적으로 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취지를 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이 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유가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20% 이상 또 갑자기 폭등을 했어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또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렇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혹시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글쎄요, 사우디가 입장을 좀 바꾸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어저께 저희들이 이 논의를 좀 했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가 타스 통신을 통해서 치킨 게임에서 우리가 먼저 내려가겠다. 그러니 이제 사우디하고 협의를 하자. 이렇게 좀 운을 띄웠죠. 네. 그런데 어제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두 정상이 그러니까 사우디와 러시아의 정상이 대타협을 했다. 이제 더 이상 원유를 정산하지 않고 감산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얘기 이후에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네. WTI 기준으로는 24% 정도 올랐습니다. 또 국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디플레 우려가 없어졌고 정유주가 오르면서 예. 뉴욕 증시도 오르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 특히 금융시장은 큰 폭으로 지금 호황을 보이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대로 또는 다른 대로 러시아와 사우디가 이런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느냐. 현재로 기본적으로 전향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일단 싸우지 않고 치킨 게임 상황에서 내려와서 일단 한번 대화를 해보기로 했다. 네. 그런 대목에서는 진일보했고 또 희망을 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유가 반등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말을 조금 좀 자극적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발언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첫 트위트에서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합의를 해서 두 나라의 산유량을 1,000만 배럴을 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약 2, 3분 후에 또 한 번의 트위트를 올려서 이것이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세계가 좋아할 것이다. 이래서 1,500만 배를 감산설이 파다하게 퍼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루 원유 총 생산량이 1,000만 배럴입니다. 그러면 1,500만 배럴을 사우디는 감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자, 그런 대목에서 미국 이 에너지부에서는 이 1,500만 배럴이라는 것은 사우디나 러시아 한 나라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두 나라가 주도하는 오페크 산유국 모임 또는 산유국 플러스 거기서 합의해서 전체적으로 1,500만 원 배럴을 줄이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그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그렇게 세계의 이 석유를 원유를 둘러싼 역학 구도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사우디와 러시아는 지금 자신들의 감산 못지않게 미국의 감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유회사 간부들, 사장들이 만나서 미국의 감산 규모도 논의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감산에 동의한다면 러시아, 사우디도 대폭적인 감산에서 국제 유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지금 셰일가스 회사들의 사정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세계 국제 원유 시장은 당분간 또 혼전을 좀 거듭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비판론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이번 주 중에 정부가 채권 무제한 매입에 나섰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직접 대출하는 방안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배경 좀 끝으로 짚어주세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동안 한국은행은 이 정권사나 시중의 일반 영리 기관을 상대로는 직접적으로 통화 정책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직접 돈을 뿌리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게 한국은행법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이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연준이 직접 회사채도 사 모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법도 2011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회사채를 통한 자금 지원을 법적으로는 가능하기는 해놨어요. 네. 다만 금통위원 4명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나중에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가 전향적으로 우리 회사채도 사드리겠다. 그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민간은행이든 상업은행이든 가리지 않고 자금이 막힌 곳이면 한국은행의 팔권력을 동원하겠다라는 매우 진일보한 전향적인 자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